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법부 내부에서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침묵하던 조직이 스스로 균열음을 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앞둔 바로 그 시점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은 대법원 예규를 건너뛰는 선택을 했습니다.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늘리겠다는 결정은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기존 사법 권력 구조를 우회한 정치적 신호에 가깝습니다. 152명 중 122명이 참석해 내린 결의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합의가 아니라 집단적 불안입니다. 사법부는 지금 공정보다 자리를 먼저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단순히 사법부의 자율성 강화라고 해석한다면 사태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핵심은 사법 정의가 아니라 자신들의 밥그릇이 흔들릴지 모른다는 공포입니다. 그래서 특별재판부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서 잘하겠다는 말은 책임의 언어가 아닙니다. 바로 그 우리 때문에 이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누구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판단의 오류가 아니라 메타인지의 붕괴에 가깝습니다. 내란 1주년을 앞두고 열린 오찬 자리에서 대법원장이 했어야 할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법부는 그날 무엇을 생각했고 무엇을 외면했는가를 말했어야 했습니다. 계엄과 내란의 순간에 사법부가 취했어야 할 태도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 앞에서 성찰하고 사과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온 이야기는 단 하나 기득권이 흔들린다는 불만이었습니다.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반발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대법관 수 확대 법원 행정처 폐지 겉으로는 참여를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발목을 잡을 권리를 달라는 말입니다. 참여란 책임을 전제로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침묵하다가 불리해지니 반대하는 것은 토론이 아니라 지연 전략일 뿐입니다. 이것이 사법부가 스스로 선택한 모습이라면 국민이 그 진정성을 인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같은 지점으로 수렴됩니다. 조희대라는 이름입니다. 사법부 내부에서 그는 인사와 행정을 독점하는 무소불위의 존재로 인식됩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내란 관련 영장 기각 압수수색 영장 줄줄이 발려 헌법을 수호해야 할 기관이 헌법 파괴 시도 앞에서 머뭇거렸다는 인식은 이미 국민 사이에 깊이 퍼져 있습니다. 사법부는 국민 주권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충분히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제도 논쟁이 아니라 권력인식의 실패에서 비롯된 구조적 붕괴입니다. 이번 기회에 대법원장의 인사권 남용과 편파적 사법행정 시스템을 뿌리 뽑지 못한다면 사법부는 더 이상 회복의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이후 사법개혁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말아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법부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개별 판사의 판단이 아니라 구조의 해체입니다. 전담재판부 설치는 단순히 재판부 하나가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 내부 권력 흐름이 분산된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권력은 위에서 아래로만 흘렀습니다.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인사권이 삼각구조는 수십 년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 구조가 처음으로 외부 입법에 의해 직접 흔들릴 가능성이 생긴 순간 사법부는 중립이 아니라 방어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고법판사회의의 결의는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안을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명확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국회가 결정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였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협력이 아니라 책임 회피를 위한 선제적 포지션 선점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말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대비하고 있었다고, 그러나 국민이 묻는 질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계엄과 내란의 시간 동안 사법부는 판단하지 않았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백의 시간은 지금도 아무런 공식적 해명 없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법부가 아무리 절차와 규정을 이야기해도 국민의 귀에는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는 설명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행동과 책임으로만 회복됩니다. 특히 영장 문제는 상징적입니다.
구속영장만이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까지 대거 기각된 사실. 이 점은 의도적으로 축소되어 보도되었고 사법부는 그 침묵을 묵인했습니다. 헌법수호기관이 헌법 파괴 시도 앞에서 소극적이었다는 인식, 이것은 오해가 아니라 누적된 경험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아직도 국민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이대 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결정 그 자체보다 인식구조에 있습니다. 권력은 위임받았다는 생각보다 원래 내 것이라는 착각이 더 강합니다. 이 착각이 인사권 남용으로 이어지고 행정처 중심의 폐쇄적 운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 결과 사법부 내부에서조차 자율적 토론과 비판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반란 분위기는 정의의 각성이 아니라 권력 독점에 대한 피로의 표현에 가깝습니다. 민주당이 여기서 물러선다면 사법부는 이것을 신호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조금만 버티면 된다. 결국 정치가 먼저 지친다. 그 순간부터 개혁은 협상이 아니라 시간 끌기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법개혁은 부분 수정이나 속도 조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 구조를 바꿀 것인가 아니면 또 한 번 봉합할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사법부는 스스로를 중립이라고 부르지만 중립은 침묵이 아니라 책임 위에서만 성립합니다. 내란 앞에서의 침묵, 그리고 그 침묵에 대한 무반성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제도, 개편도 신뢰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사법부의 설명이 아니라 사법부의 변화입니다. 법원 행정처는 오래전부터 행정조직이 아니라 권력의 배전반이었습니다. 인사예산재판부 배치 파견, 이 모든 실질 권한이 한 곳으로 수렴되면 중립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겉으로는 합의, 실제로는 통제. 이 이중 구조가 사법부를 닫힌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 폐지는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분산의 문제입니다. 대법관수 확대에 대한 반발 역시 전문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이 희석될까 두려운 것입니다. 의사결정의 독점이 깨질까 불안한 것입니다. 권력이 나뉘면 책임도 나뉘고 책임이 나뉘면 누군가 독점적으로 군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참여를 요구합니다. 참여시켜달라는 말의 다른 표현은 속도를 늦출 권리를 달라는 요구입니다. 개혁 과정에 들어와 절차와 검토를 이유로 시간을 소모하게 만들겠다는 계산입니다. 이 패턴은 낯설지 않습니다. 과거 모든 사법개혁 시도에서 같은 방식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개혁은 흐지부지, 구조는 그대로. 지금의 국면이 다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국민의 불신, 이 인계점을 넘었다는 점입니다. 사법부의 판단 하나하나가 이제는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사법부의 실패를 말해줍니다. 중립이 신뢰받는 상태라면 이런 해석은 애초에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여전히 국민이 오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설명하면 이해할 것이라는 오래된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뢰는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축적의 문제입니다. 내란과 계엄이라는 헌정 파괴의 순간에 사법부가 무엇을 했는지 그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어떤 설명도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이대 체제의 본질은 결단의 부재가 아니라 책임 회피의 구조화입니다. 아무도 최종 책임자가 되지 않는 시스템, 그러나 모든 결정은 위에서 내려오는 구조, 이 모순이 사법부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반발도 정의의 외침이 아니라 권력 피로의 신호로 나타납니다.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선택은 명확합니다. 속도를 늦출 것인가, 구조를 바꿀 것인가. 절충은 일시적 평화를 줄 수 있지만 문제의 근원은 남깁니다. 이번 개혁은 사법부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목적을 흐리는 순간 개혁은 또다시 미뤄질 것입니다. 사법부는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 위에 설 것인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으로 돌아갈 것인지 그 선택의 시간은 이미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결단뿐입니다. 내란 재판에서 사법부가 선택한 것은 판단이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판결을 미룬 것이 아니라 의미를 유예한 것입니다.
그 유예의 시간 동안 국민은 질문했고 사법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침묵은 정치적 선택이 되었습니다. 영장 하나 기각 하나가 왜 이렇게 큰 분노를 나는지 사법부는 아직 이해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결과가 아니라 맥락입니다. 내란이라는 헌정 파괴 사건 앞에서 그 판단이 어떤 태도를 드러냈는가입니다. 법률적으로 설명 가능한 결정이 정치적으로는 무책임으로 인식되는 순간 신뢰는 급속히 붕괴됩니다. 사법부는 자주 말합니다. 우리는 법만 본다고. 그러나 국민은 묻습니다. 그 법을 왜 그 순간에 왜 그 방식으로 적용했느냐고.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사법부의 모든 판단은 의심의 프레임 안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기는 개별 판사의 성향 문제가 아닙니다. 판단이 설명되지 않는 구조 책임자가 드러나지 않는 시스템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조희대 체제는 이 구조를 유지하는데 가장 안정적인 형태였습니다. 안정적이었지만 민주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권력은 늘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안정은 검증받지 않는 안정입니다. 사법부는 오랫동안 선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증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 공백이 지금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불신이 제도 붕괴로 이어지는 경로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처음에는 판결에 대한 의심, 그 다음에는 절차에 대한 불신, 마지막에는 제도 자체에 대한 냉소입니다. 사법부가 지금 서 있는 지점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계선입니다. 여기서 한 발만 더 늦으면 회복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법개혁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제도적 응급조치에 가깝습니다. 이를 음모나 보복으로 해석하는 순간 사법부는 스스로 문제의 당사자임을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개혁을 거부하는 태도는 중립의 증명이 아니라 기득권의 고백일 뿐입니다. 조희대 개인을 넘어서 조희대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는 말은 누군가를 처벌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권력 이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는 요구입니다. 그 요구를 외면한다면 사법부는 다음 위기에서도 같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후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사법개혁은 다시 10년 뒤에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년의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됩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 하나로 정리됩니다. 사법부는 변화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고립을 선택할 것인가. 중립은 선택이지만 책임은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외면하는 순간 사법부는 더 이상 헌법의 최후보루가 될 수 없습니다. 사법개혁이 실패할 경우 정치는 잠시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안정이 아니라 유예입니다. 사법부가 변하지 않았다는 기억은 다음 위기에서 더 큰 분노로 되돌아옵니다. 정치는 잊을 수 있어도 국민의 경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개혁이 좌절되면 첫 번째로 무너지는 것은 사법부의 도덕적 권위입니다. 그 다음은 판결의 설득력, 그리고 마지막은 제도 자체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 순서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법원이 존재해도 법을 믿지 않는 사회, 그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 순간부터 정치적 분쟁은 사법적 해결을 포기하게 됩니다. 모든 갈등이 거리와 여론으로 이동하고 판결은 결론이 아니라 또 하나의 논쟁 재료가 됩니다. 사법부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미래는 개혁이 아니라 무력화입니다. 그래서 이번 싸움은 타협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해져야 하고 누군가는 권한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선택을 미루는 것이 중립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사법부는 정치보다 더 정치적인 존재가 됩니다. 조희대 체제가 상징하는 것은 한 개인의 성향이 아닙니다. 책임 없는 권력, 설명하지 않는 판단, 닫힌 의사결정 구조, 이 세 가지가 결합된 구조적 문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해체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민주당이 끝까지 밀어붙여야 하는 이유는 정치적 승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번에 멈추면 다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법부 개혁은 항상 다음 해로 미뤄졌고 그 결과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권력은 더 단단해졌고 개혁의 비용은 더 커졌습니다. 지금은 드문 순간입니다. 국민의 시선 정치의 결단, 제도의 균열이 한 지점에 모인 시기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친다면 사법부는 다시 자기 보호의 껍질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사법부는 국민 위의 권력으로 남을 것인가, 국민 위만 권력으로 돌아올 것인가, 그 선택은 말이 아니라 구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개혁이 성공한다면 사법부는 상처를 입겠지만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한다면 상처는 피하지 못하면서 신뢰마저 완전히 잃게 됩니다. 권력은 해부될 때 비로소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사법부가 해부대 위에 오른 이유는 누군가의 음모가 아니라 스스로 만든 역사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